12월 20일이죠. 통계청에서 매년 한국의 사회 동향을 발표를 합니다. 이번에 발표된 한국의 사회 동향 2024에서는 노인의 35%, 그러니까 3분의 1이 노후주택에서 난방과 단열이 불량한 곳에서 그러니까 좀 아주 열악한 노인복지 사각지대.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왜 노인 자살률이 이렇게 높은지 사실 설명이 되는 겁니다. 더 설명이 되는 거는 5개 이상의 약제를 쓰는 노인이 41.8. 그러니까 뭐 반수 조금 안 되는 노인들이 5개 이상의 약을 드신다는 거예요. 뭐 저희 모친 같은 경우도 사실은 한 4개 정도? 뭐 류마티스 약부터. 근데 그 안에도 실제로는 한 7, 8개가 섞여 있는 거죠. 그걸 다 포함하는. 그런데 뭐 저는 안 그렇습니까? 저도 혈압약을 먹고 있죠. 뭐 많은 분들이 아시지만 다른 두통약, 뭐 위장약, 저도 최소한 3개 정도는 약물상이 과도하다 이런 거죠. 근데 약물상이 과도하다는 것 자체에는 제약업계라든가 의사들한테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뭐 복제약이든 약을 해서 건강보험을 쭉쭉 빨아들이니까 제약회사라든가 소위 다국적 제약회사든 제약회사라든가 제약재벌들 이런 애들은 돈을 앉아서 별 그렇게 특별한 어떤 연구 투자 없이. 왜? 복제약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이 왜 의학 이런 데 발전이 그러느냐. 실제로 연구개발이라는 것보다는 있는 약을 때려 넣어갖고 약물 과다 사용을 해서 진통제. 그럼 결과적으로 마약성 진통제 혹은 뭐 이렇게 되면 자살률이 높을 수밖에 없죠. 약을 끊으면 이게 사실은 뭐 우울증 약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다 연관이 된 거예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 사회가 이렇게 자살률이 높아. 그래서 제가 이제 자살 예방 캠페인하고 막 그런 제가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니까 지금 죽으려는 사람을 말로 설득해갖고 못 죽게. 지금은 그럴 수 있죠. 근데 구조적인 변화라든가 복지 혜택의 확대라든가 아니면 어떤 그것들을 하지 않으면은 사실은 그건 엄발의 오줌 누기다. 그 중에 하나가 결국은 지속적인 상담 치료를 통한 것이 아니라 정신과 의사라든가 아니면 의사놈들이 약을 때려놓고 일단 약부터 때려놓으니까 한번 먹기 시작하면 끊을 수가 없으니까. 이거를 누구는 얘기하느냐? 어떤 새끼든 얘기하지 않아요. 간혹 이제 뭐 약사회에서 뭐 조금 생각 있는 애들이나 좀 얘기하거나 아니면 심리치료 같은 데서 얘기하지만 들은 척도 안 하고 언론이나 이런 데 관심도 안 갖고 결국은 힘을 가지고 있는 의사, 약사 관련된 그런 데서 거대한 힘 있는 집단들은 입을 꼭 닫게 만든 이게 사실은 핵심이다. 그거를 바꾸지 않으면 한국 사회가 이게 건강보험이 너무 잘 돼 있는 것도 그리고 어차피 돈은 건강보험에서 나가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거기든 약을 뭐 많이 처방하도 사실 상관없어요. 어차피 건강보험이 나가는 거니까 국민 전체가 내는 거니까 이 부분을 그래도 생각 있는 의사들이나 생각 있는 약사들이나 생각 있는 과학자들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대가리들이 다 똥 만드는 새끼들 의사 새끼들 마찬가지 약사 새끼들 마찬가지 그리고 실제로 이제 상담 치료라든가 심리 치료라든가 이제 비약물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 구조적으로 이렇게 해결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할 수 없게 만드는
시스템적인 문제. 그러니까 이제 저같이 이렇게 얘기하는 저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찌그러져 갖고 굶어 죽고 뭐 혼자 그냥 떠들어대는 이러다가 많은 한국 사회가 뭐가 문제인지. 물론 지금 잘 먹고 사는 사람들은 그냥 뭐 이렇게 근데 한국 사회가 어디가 어떻게 병들어 있는지 이렇게 왜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지 그걸 모르면 그냥 황입니다. 그러니까 단속에 적발된 마약 공급자 중에 3명의 1명은 10대, 20대. 마약류 단속 인원은 10년 만에 3배.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대충 알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핵심적인 그 다음입니다. 의료용 마약류로 사망한 사람은 4배입니다. 지난 10년 사이. 웃기죠? 생각해보세요. 의료용 마약류라고 하면 여러분 프로포폴이라든가 소위 말하는 합법적인 마약인데 펜타닐 같은 겁니다. 그거를 아주 사악한 의사놈들이 과다 처방하거나 아니면 그걸 돈벌이용 하거나 다 연결되는. 사실은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지금 시로뽕이라든가 이런 정작 마약은 사실은 큰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문제지만 핵심적인 거는 의료용 마약의 오남용. 그거의 구조적인 오남용. 사실 이거거든요. 그게 나타나잖아요. 즉 한국 사회에서 의료용 마약류로 사망한 사람이 4배예요. 10년 사이. 그럼 도대체 지금 문제가 되는 마약 문제의 핵심은 사실은 의료용 마약에 있는 거예요. 의료용 마약 관리에 있는 거예요. 즉 의사들한테 그 의사들의 마약 처방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제약사 이런 데로부터의 어떤 의료용 마약을 하고 조현병 신경정신과 관련된 약물이 1억 5천만 정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도대체 누가 관리할 거냐? 힘을 가지고 있는 우리 사회의 거대한 기득권 집단인 의사, 약사 관련된 애들은 이런 얘기가 언론으로부터 나가기를 아주 극도로 지랄지랄하고 정확히 문제의 핵심을 보면은 폐기하기 부여입니다. 의사 새끼들 2,000번 늘려봤자 지금 이 내란범이 2,000명 얘기한 건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개혁은 그 방향이 맞습니다. 공공의사들 확대, 공공의료 관리들 해야 되고 그러면서 실제로 마약류에 대한 의사의 통제를 뺏어갖고 공공통제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니 정작 마약으로 한국 사회가 죽어가고 있는데 엉뚱하게 외부에서 들어오는 마약만 이렇게 검사 새끼들을 이렇게 수사한다 막 하지만 실제로 핵심은 하지도 않아요. 정작 국내의 마약 향정 같은 의료용 마약에 대한 접근성 통제를 해야 되는데 참 엉뚱한 남의 다리 긁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실제로 청소년 마약류 사범부터 시작해서 온라인 SNS 상에서의 어떤 광고를 통해서 넘쳐나고 있습니다. 의료용 마약으로는 사망자 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1년에 169명입니다. 지난 10년간 3,800, 4배 증가했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할 겁니까? 정작 진실을 보기 싫어하면은 다 그냥 눈 감고 사는 거죠. 사실은. 그죠? 여러분 통계청에 들어가 갖고요. 한국의 사회 동향 2024를 보십시오. 2023을 보십시오. 한국 사회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아실 수 있습니다. 눈 감지 마세요. 자, 김어준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김어준이 누가 한동훈이 사살하고 그런 너무
소설이나 소설, 더 암살조 막 이런 얘기. 근데 분명히 가능성은 있어요. 그런데 과정에서 사실 신빙성은 낮습니다. 그러니까 김어준이 얘기하는 음모론에 또 민주당이 휘둘려 갖고 뭔가 중심을 못 잡고 있다. 이런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너무 맑아지도 않은 짓을 내란범이 벌려놓으니까 중심을 잡으셔야 됩니다. 제가 김어준을 비판하는 것은 너무 음모론에 경도돼 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중에 일부를 이 내란 집단들이 실제로 하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극우와 극자, 음모론은 다 통한다고 하는,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김어준 같은 음모론도 경계를 해야 되고, 당연히 내란범들이 벌려고 했던 일도 당연히 이건 당연한 거죠. 근데 너무 사태의 본질을 음모론적으로만 보면은 진실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지금 사실 이 사태가 어디서 온 거냐? 어쨌든 음모론 장사로 돈 버는 유튜버들, 그리고 그 유튜버들에 의해서 가스라이팅된 내란범. 사실 그거 아닙니까? 그 중에 하나가 부정선거. 황교안 같은 자는 확실히 믿고 있죠. 뭐 다들 그걸 믿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부정적, 선정적일수록 슈퍼챗, 후원 엄청나게 뭐 매덕이 그 이상씩 들어오니까 돈벌이가 되고, 음모론에 경도돼 갖고 돈벌이 하게 되고, 자기들은 돈 벌지만 국민들은 내팽개치고, 유혈 사태에 학살 사태가 벌어져도 자기는 돈만 버는 이런, 여러분, 음모론에 경도되면 안 됩니다. 꼭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미국 그 위스콘신주 메디슨에서 총격범 15살짜리 여자아이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한 논란이 된 건 이런 겁니다. 미국이 콜럼바인 고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부터 시작해서 이런 여러 학교 내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지니까 우리나라의 민방위 훈련하는 것처럼 학교에 총격범이 들어왔다는 가정하에 대응, 대피 훈련을 실제로 합니다. 총격 대비 훈련. 근데 그 총격 대비 훈련이 오히려 아이들의 트라우마, 가짜 피지만 피 보이고 그 공포스러운 상황, 이런 것들이 역효과를 나지 않았을까. 또 하나, 실제로 이런 총격범, 그러니까 이런 범죄자, 이 총격범 중에 그런 총격 대비 훈련을 받았던 애들 중에서 총격범이면은 얘들은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죠? 사실 이 어떤 그 재난 사고에 대한 소위 그 예행 훈련이라든가 이런 것이라는 것은 그 외부에서 거기가 아닌 어떤 경우를 상당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총격범이 생각해보면 15살짜리 소녀, 중학생이 라고 하면은 걔는 이미 총격에 대한 대비훈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니까 그 대비훈련이 아무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어떻게 움직이지 아니까. 그러니까 이런 총격 대비 훈련이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총격범이 그 구성원 중에 하나라고 하면 훈련은 아무 의미 없죠. 근데 아무 의미 없다는 것보다 사실은 뭔가 그 자율적인 자발적인 어떤 대응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부분에서는 사실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두 번째, 즉
그들의 트라우마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그 트라우마가 오히려 범행을 촉진하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매우 정교해야 된다. 즉 말하자면 총격 대비 훈련도 정신적 충격을 주지 않고,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대비 훈련을 너무 디테일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대비를, 그리고 자발적 자율적으로 총격에서 도망가거나 아니면 대응, 이런 걸 하는 게 맞는 거지, 실제 너무 디테일한 시나리오 하는 거 없죠. 이거는 우리나라의 다양한 재난 훈련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것과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효과를 평가를 하고, 그리고 실행 가능성이라든가 아니면 위험 가능성, 오류 가능성 다 점검을 해야 됩니다. 단순히 훈련만 하는 게 도움이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15살짜리 이 이름이 누구냐면은 나탈리 럽나우라고 하는 15살입니다. 근데 이 아이는 2살 때부터 실제로는 부모가 결혼 이혼을 반복했고, 양육권 문제로 이쪽 집 저쪽 집 오락가락했고,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사실 대단히 불안한 상태였다. 미국의 연쇄살인범이나 집단살인범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중산층, 그 중산층 중에서도 실제로 불행한 가족 관계가 있는 경우가 많다. 근데 거기다가 이 럼나우의 아버지란 놈은 이 범행 4개월 전에 딸을 사격장으로 데려가서, 그러니까 이 정신나간 새끼는 그 왜 그랬는지는 이해가 되죠. 아버지 노릇을 하고 싶었던 거겠죠. 정작 이 아이를 총격 살인범을 만들고 결국 자살하게 만들었어요. 참, 이런 어떤 콜럼바인 사건도 그렇고 아이오와 사건도 그렇고, 범인이 그 범행을 하면서 듣거나 SNS 깔아놓은 음악은 스트레이 브릿이라고 하는 음악이다. 그러니까 뭔가 연관된 게 분명히 존재합니다. 정교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트럼프 시대에 그게 가능할까요? 트럼프도 미친놈인데. 참 그렇습니다. 일본에서는 글쎄요, 이런 새끼가 어떻게 교장까지 됐을까? 우리나라도 생각해보시면 기간제 교사가 성범죄자, 그 남자 중학생을 추행한 남자 고교, 얼마 전에 제가 방송을 했죠.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한 일본 중학교 교장이 징역 9년을 받았습니다. 너무나도 약합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비슷하죠. 아동 청소년 성범죄에 대해서 너무나도 억울하고, 거기다가 교장인데 종신형을 줘도 부족한데, 그런데 이놈이 57세인데 기타무라 히사요시 14살짜리 여학생을 성폭행해서 상해를 입힌 혐의인데도 9년형밖에 안 받았어요. 그의 캠코더를 보니까 여학생의 나치 영상, 그리고 그 안에 상당히 많은 예술 영상이 있었다. 그럼 이 새끼는 이전부터 근무하던 중학생들을 촬영하고 계속 하고, 그러니까 2010년도에 14살짜리 학생을 똑같이 성폭행 중간간 혐의로 구속됐어요. 근데 웃긴 거는 2010년도 14년 전에 이 범인이 다른 중학교의 교사로 범행을 했는데, 그리고 그때는 사실은 잡히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놈은 사실은 아동 청소년 성범죄자인데
교사 때도 범행을 했고 교장 때도 범행을 했고 어떻게 이런 놈이 교사나 교장이 될 수 있냐. 근데 이놈은 좀 웃긴 게 그래. 여학생을 좋아해서 욕망을 어찌고 억제할 수 없었다. 자기는 여학생과 사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교사, 특히 이 교사들에 대한 심리검사라든가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서 성범죄자들을 걸러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이 아사리판 이게 진짜 걸러낼 수 있을까요? 너무나도 걱정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이런 아동성범죄 대응이라든가 교사들. 지난번에 이제 거제에서 그 노동자가 사망한 중대재해 영장이 2건이나 기각이 됐어요. 그러니까 판사놈들이 실제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서 기업가들, 사업주들을 구속하는 데가 인색하다. 근데 사실 비싼 변호사들 대갖고 하니까 실제로 이 돈 많은 사람들이 구속되긴 쉽지 않겠죠. 너무나도 이 판사들의 봐주기. 그래서 무기의 균형을 맞춰야 된다. 즉 이런 비싼 노폼 출신의 판사들이라든가 후관예우 이런 것들 없애기 위해서 이런 그 공익 변호사들이 판사가 되게 하거나 최소한 이런 영장 전담은 선출직이 되거나 그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걱정입니다. 자,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사법정책연구원과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공동 컨퍼런스를 했는데 왜냐하면 이게 기술 유출 범죄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그 지능적인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경찰이 수사하거나 검사들도 사실 이거를 수사하고 공소유지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판사들도 전문성도 없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특허 법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특허나 기술 관련된 거는 저같이 이제 자연계적인 그 베이스가 있는 사람들을 기반으로 범죄적인 것까지 해서 해야 되는데 수사도 전문성이 없어서 엉망으로 장기화. 재판도 이게 뭔지도 몰라. 그리고 사실 피해자 보호나 이런 것도 너무 엉망이야. 그러니까 오히려 기술 유출범.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이 기술을 먹고 살아야 되는 나라에서 기술을 마음대로 카피하고 사실 뭐 재벌놈들이 이 중소기업 기술 카피하는 건 일상적이니까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재벌 봐주기, 힘 있는 놈 봐주기 하는데 중소기업의 기술들을 카피하게 방치하는 거 아니냐. 예전역에 특허 전문 법원이라든가 기술유출 관련된 전문 법원과 기술경찰이라든가 이런 전문적인 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었나 했는데 이제 와서 이제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무슨 개선 방향이랍시고 내놓고 있는데 참 한심하다. 이제 우리나라가 기술 개발에서 밀려나니까 이제 기술 관련된 부분을 한다고 하는데 예전역에 했어야지. 기술 유출 범죄라고 하는 건요, 굉장히 전문적인 수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전문적인 재판부도 필요합니다. 거기다가 예를 들면 피해자한테 이것을 피해자가 재판이라든가 수사 절차에 참여하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어떤 피해를 받았는지는 그 기술 관련된 부분 자기가 더 잘 알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관련된 수사 기록도 피해자한테 제공도 안 해줘. 그러니까 피해자는 도대체 뭐가 어떻게 있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똑같은 겁니다. 사실 이런 기술 범죄니까 그나마 피해자의 소송 기록 열람 등사를 요구하지 일반 형사 사건은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수사 기록에 대한 열람, 득사, 봉사, 그러니까 이런 피해자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되는데 이걸 게을리하다 보니까 이 모양 이 꼴이 된 겁니다. 한국같이 기술을 먹고 사는 나라에서 이 모양 이 꼴이 되도록 수수방관한 거죠. 그러면 수사 단계에서 영업 비밀성 같은 경우라든가 아니면 공판 검사의 전문성, 그 다음에 재판부의 어떤 전문성 이런 것들을 다 디스커버리 제도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이게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한국이 진짜 뭐 자원이 많고 뭐 별로 걱정할 필요 없는 건 모르겠지만 한국에 뭐가 있습니까? 이제 기술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고급진 애들은 의사가 된다고 다 빠져나가. 대학도 개판. 중소기업에서 개발하는 기술을 대기업 놈들이 다 뽑아먹어. 어쩌자는 얘기야. 발등에 불이 떨어졌고 외양간,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더라도 지금 대비하지 않으면 더 늦습니다. 더 늦습니다.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안타깝죠. 한국 사회가 이렇게 중국한테 기술로 쫓기거나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에요. 다 누적된 준비 부족. 저 같은 사람이 이런 걱정을 하니 참 한심하죠.